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대비 사회복지학개론 제4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4강 강의는 우리가 역사의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미국과 독일과 한국의 역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에 보시면 미국 편, 2번에 있는 미국 편, 3번에 있는 독일 편, 4번에 있는 한국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편이죠, 당연히. 앞에 있는 영국 편이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2강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4강에 이 세 가지 국가들의 한국까지 해서 세 가지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역사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본이 대공황식입니다. 1929년 10월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세 번째 빈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구상하면서 바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이때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은 조금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레이거노믹스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레이거노믹스는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 우선 정책을 표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네이거노믹스라 하고 이 당시는 바로 석유파동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석유파동 즈음에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물결이 일어나서 바로 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복지보다는 경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 레이거노믹스, 영국에는 대처리즘이 있다 했었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90년대는 1997년에 AFDC가 폐지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1996년에 복지개혁법이 제정되어서 이 97년에 이것이 폐지되게 되고 대신 템프라는 공공보조 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독일 편이 있는데 독일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번 비스마르크의 정책입니다. 일본에 함부르크 구빈 제도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엘버페드 제도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예, 좀 중요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출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버페드 제도는 별표 하나, 비스마르크의 채찍과 당근 정책은 별표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제국보험법 참고하시고요. 수발보험법 별표 하나 정도 치시면 돼요. 수발보험법, 이 수발하고 연관성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산 이론에 입각해서 정책이 또 발달해 나가는 이론과 연관성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수발보험법은 별표 하나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편이 있는데요. 한국편은 삼국시대의 특징, 고려시대,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군정기, 그리고 현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되게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자, 미국 편부터 제가 정리해 나가면서 이 역사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영국이었다면 이제 2번이 미국이 되겠죠. 자,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미국은 첫 번째 이 뉴딜 정책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뉴딜 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때 펼쳐진 정책입니다. 이 뉴딜 정책에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은 바로 1929년에서 1939년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제 대공황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제 대공황은 경제의 침체를 말합니다. 경제의 침체.
경제 대공황 시기 때는 바로 이제 주식이, 미국에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이 주식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빈곤자가 속출하고 실업자들이 속출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뉴딜 정책을 계속 가지요, 그냥. 자, 이 뉴딜 정책에 3R이 있습니다. 이 3R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흥이 필요하죠. 경제가 침체했으니까 경제를 부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제 부흥은 바로 리커버리라고 하는 부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업자가 많아졌고 빈곤한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죠. 구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제, 릴리프가 되고요. 사회개혁의 리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뉴딜 정책의 3R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부흥, 그 다음에 이것은 구제, 이것은 바로 개혁.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딜 정책은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을 해서 바로 이제 경제가 회생되게 되는데요. 경제 회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딜 정책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바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자, 케인즈 이론에 입각하여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케인즈 이론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케인즈 이론은 바로 유효수요 이론입니다.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유효수요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또 궁금하시죠? 자, 소비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수요가 있는데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창출한다, 늘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된다. 이 시기는요,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이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그것을 사회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가만히 놔두면 시장이 굴러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장에 맡기니까 문제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경제 침체가 왔고 주식이 폭락하면서 아주 경제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 케인즈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가가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케인즈 이론은 바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걸 도식화하면서 해보면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실업률이라든지 빈곤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든다면 뉴딜 정책에는 테네시강 뉴욕에 대규모의 댐 공사를 합니다. 자, 댐 공사를 실시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국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댐 공사를 실시하면 여기에 그렇습니다. 실업자들이나 빈곤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힘듦이 있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정책을 펴자.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케인즈 이론에 입각해서 뉴딜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바로 소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소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바로 경제, 내수가 진작이 되어서 국내 시장 경제요. 자, 경제가 회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케인즈 이론과 관련성이 있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인즈 이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케인즈 이론은 일명 유효 수요 이론이다 이렇게 말해요.